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두 번째 사연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정찬기 님이 주셨습니다. 2017년 7월 1일 텁지근한 장마가 한창이다. 엄마와 함께 한여름의 새벽 햇살을 받으며 기차를 타고 상경길에 올랐다. 4년 전 출근 준비 중인 아침, 엄마는 급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온몸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큰일인가 싶으면서도 출근이 바빠 엄마를 동네 내과에 내려드리고 일단 출근했다. 잠시 후 휴대폰에 엄마 번호가 뜨며 급하게 벨이 울렸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동네 내과 원장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했단다. 나는 엄마에게 빨리 택시를 타고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가시라 하고 곧장 그 병원으로 나섰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가 의사에게 물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아직 확실한 건 모르지만 폐에 흉수가 차서 삽관해서 흉수를 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폐에 갑자기 흉수가 왜 찬 건가요? 그건 흉수를 빼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이후 이 검사 저 검사를 하며 일주일 동안 입원했지만 흉수도 잘 빠지지 않고 정확한 진단도 안 되는 눈치였다. 우리 가족은 상의 후에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무슨 검사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 4기, 길어야 6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는 진단이 내려졌다. 믿기지 않았다. 전조 증상도 없이 하루아침에 폐암 4기라니.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렇게 엄마는 입원을 하셨고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1차 항암을 하고 엄마는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할 수 있었다. 그 후 몇 번의 항암을 더한 후에 엄마는 표적 치료제라는 경구용, 즉 먹는 알약 항암을 할 수 있었다. 손끝과 발끝에 아무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물집이 생기고 고름이 흘러나오는 부작용을 겪었다. 하지만 비교적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 기뻤다. 별다른 통증도 없다 하셨고 남들이 보면 아픈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병원도 3개월마다 가게 돼서 점점 엄마의 병에 대해 무감각해졌다. 그 사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들어서니 엄마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방바닥을 이리저리 뒹굴고 계셨다. 나는 잊고 있었지만 직감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표적 치료제가 엄마 몸에 내성이 생겨 이젠 암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였다. 그 사이 온몸에 뼈로 전이 돼서 엄마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을 겪으셨다. 나는 인터넷에서 폐암 관련 카페 활동을 하면서 엄마와 비슷한 수많은 환우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엄마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올 것이 온 것이다. 병원에서 담당 교수님은 내성 진단을 내리고 2가지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다. 표준 항암인 항암 주사와 새로 시판된 표적 치료제. 둘 중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였다. 의사가 치료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는 의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이유가 있다. 새로 나온 표적 치료제는 우선 입원비를 포함해서 200만 원에 달하는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4주치 약값이 무려 1,040만 원. 세상에. 돈 앞에서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직 검사비도 부담스러웠다. 결국은 항암주사 치료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3번의 주사 후 CT 검사를 하고 결과를 봤다. 효과가 없이 더 나빠진 상태의 결과가 나왔다. 이제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약에 대한 조직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다. 병원 도착 후 진료실 앞에서 초조하게 진료 시간을 기다렸다. 몇십 분 후 엄마의 이름이 불려지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신약을 복용할 수 있는 유전자가 검출이 됐다고 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하지만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약값 때문이다. 아직 써볼 수 있는 항암 주사 약도 몇 가지 남아있다.
그러나 효과는 알 수 없었다. 교수님은 형편이 되면 표적 치료를 해보길 권했다. 복용 후 며칠만 지나도 통증이 없어지고 80% 이상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하셨다. 사실 결과를 알기 전 우리는 다른 항암 주사약으로 치료하기를 결심한 상태, 아니 현실과 타협한 상태였지만 교수님의 긍정적인 말을 듣고 그 짧은 진료 시간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엄마의 목숨 앞에서 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싫었다. 엄마, 표적 치료해보자. 엄마는 말이 없었다. 교수님, 표적 치료해보겠습니다. 그렇게 1,040만 원짜리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섰다. 우리는 우산도 없이 장마라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잊고 온 신경을 돈에만 쏟으며 서울로 올라왔다.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장대비가 쏟아졌다. 나는 약국을 향해서 그대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온몸이 비에 다 젖었다. 뭔가 알 수 없는 이 심란한 마음을 숨기기에 오히려 해가 쨍쨍한 날보다 좋은 날씨였다. 다 젖은 처방전을 내민 후 약값을 결제했다. 약국 직원은 흔히 있는 일인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약값을 계산했다. 약국 직원이 금액을 말하며 결제됐다고 약사 앞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하자 주위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약값에 놀라는 눈치였다. 그렇죠. 잠시 후 28개의 알약이 들어있는 작은 박스를 손에 쥐었다. 왠지 모를 허무함과 엄마가 이제 통증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희망이 공존했다. 물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 약을 먹게 된 것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약을 먹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부자들에게는 돈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같이 없는 형편에는 정말 큰 돈이다. 엄마는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나는 잘한 선택이라 확신했지만 앞일이 걱정이다. 부디 관계부처와 제약회사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약값 보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요즘 신조어 중에 하우스 푸어, 카 푸어라는 말이 많지만 목숨을 허용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는 메디컬 푸어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결국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또 앞으로가 또 걱정이 되실.